자, 오늘 배우는 데까지가 시험 범위일 것 같은데요. 시험 범위 여부를 떠나서 열 처리는 상당히 중요한 탄소 강의 성질을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꼭 학습이 필요합니다. 열 처리라고 하는 건 뜨겁게 열을 이용해서 탄소강을 달궜다가 식혔다가 또는 달궜다가 빨리 식혔다가 이렇게 탄소강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탄소강은 연구되어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방법으로 열 처리를 해봤거든요. 열 처리의 방법에 따라서 탄소강의 성질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열 처리는 담금질이 있는데요. 담금질은 뻘겋게 쇠를 달궜다가 급하게 물에 식힌다든지 기름에 식히는 방법이 담금질이잖아요. 담금질을 한 이후에는 담금질하면 되게 매짐성이 커지니까 뜨임이라는 열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조직을 균일하게 만드는 노멀라이징,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풀림이라고 했고요. 풀림은 응력을 제거해주는 방법을 풀림이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온도와 냉각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열 처리를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담금질은 강을 강하게 하거나 경도를 높여서 내마밀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온도 A3 벤테점 이상 또는 A1 벤테점 이상으로 가열한 후에 강을 물이나 기름 속에서 급냉시키는 조작을 말한다라고 공부했었죠. 템퍼링은 뜨임은 강을 물속에서 급냉하면 비정상적으로 불안정한 마텐자이트 조직이 생기는데 그래서 매지기 쉽고 딱딱해서 깨지기 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뜨임을 한다 했고요. 풀림은 이제 적절한 온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적당한 온도. 이 적당한 온도가 몇 도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높이 올렸다가 천천히 식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열했다가 그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 풀림의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완전히 풀림, 강을 연하게 해서 기계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응력을 제거하는 풀림, 그 다음에 망상 시메타이트를 구상 시메타이트로 변화시키는 구상화 풀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풀림을 할 때는 풀림 온도대가 이렇게 형성되는데요. 풀림 열 처리를 하는 그 회사마다 열 처리의 방법, 또 열 처리의 온도 등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제품에 따라서 또 탄소강의 탄소 함유량, 불순물의 함유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요런 목적을 가지고 풀림을 한다. 목적에 따라서 열 처리를 구분한다 라는 걸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풀림은 노멀라이징은 불균일한 것을 균일화시키는 것이 노멀라이징이다. 자, 오늘은 항온 열 처리를 할 차례인데요. 이상하게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메어지네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목소리 좀 어떻게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목이 좀 아픈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항온 열 처리. 항온은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균일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열 처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항온 열 처리라는 명칭이 그렇고요. 실제로는 그냥 균일하게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볼게요. 본문 볼게요. 강을 급히 냉각할 때는 과냉 현상, 과하게 냉각된다 이거죠. 과하게 냉각되는 현상으로 변태가 지연 또는 억제돼서 조직의 변화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죠. 강의 평형 상태도를 따를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급히 냉각, 과냉되면 그 조직은 탄소강과는 조금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강의 평형 상태도를 따를 수 없게 된다. 그 얘기죠. 따라서 각종 냉각 속도에 따른 변태 온도와 조직의 변화를 나타낸 냉각 변태 곡선, 요걸 알 필요가 있다. 사용한다라는 말이 그것을 알고 적용해서 열 처리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냉각 변태 곡선에는 항온 변태 곡선과 연속 냉각 변태 곡선 이렇게 존재한다고 두 개를 설명했습니다. 항온 변태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고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교과서에 있겠죠? 항온 열 처리 그림을 볼게요. 항온 변태 곡선.
항원 변태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723도를 기준으로 해서 변태가 A1 변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선을 지나갈 때 변태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시간이 쓰여져 있죠. 온도를 723도, 730도까지 올렸습니다. 730도까지 올렸어요. 여기까지 올렸어요. 이제 냉각을 시작하겠죠. 펜 어디 갔니? 여기서 냉각을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1초 동안 200도까지 팍 식혀요. 이 펜을 지금 빨간색에서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지금 곡선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펜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초 동안 여기까지 확 200도까지 식혀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변태선을 어디만 지나가냐면 여기만 지나갑니다. 여기만. 이 부분만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안에는 사실 별 변화 없이 상태를 그대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만을 딱 지나가요. 그러면 이 선은 무슨 선이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찾아낸 선인데요. 마르텐자이트라는 조직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선입니다. 이 마르텐자이트라는 조직을, 딱딱한 마르텐자이트라는 조직을 만들려면 A1 온도 이상, 723도 이상에서 급하게 1초 안에 200도 이하로 확 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마르텐자이트라는 조직이 나타나는데요. 얘가 마르텐자이트라는 조직이 생기기 시작해서 온도를 충분히 식혀서 0도 이하로 이렇게 식히면 마르텐자이트가 전체 조직이 이제 마르텐자이트로 변해요. 마르텐자이트 피니쉬라고 해서 MF선 이렇게 쓰여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열 처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를 식힐 때 급하게 식힙니다. 여기까지가 1초잖아요. 1초 이내에 560도, 550도 요 범위를 지나서 1초 이내에 예를 들어 400도를 지났다고 합시다. 요렇게 식혔다고 칩시다. 1초 동안 730도에서 400도까지 식혔다고 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2초, 3초 또는 30초에 걸쳐서 요렇게 식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조직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마르텐자이트로 변합니다. 오스테나이트였던 조직이 마르텐자이트로 변합니다. 그리고 얘 온도를 약 40도 정도, 마이너스 40도 정도 이하로 식히면 전체 조직이 마르텐자이트 조직으로 변한 상태로 끝납니다. 마르텐자이트로 완벽하게 변한 상태까지 이거 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180도 요 영역에서는 50% 마르텐자이트로 변한답니다. 그리고 100도 이하로 내려와서 한 80도 정도 되면 90% 마르텐자이트로 변한답니다. 요 정도만 변해도요, 사실 이 조직은 굉장히 단단해서 쓸만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변하지 않은 조직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얘는 가급적 100% 마르텐자이트로 만들 필요가 있죠. 세 번째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이 냉각곡선은요, 시간과 냉각의 속도의 관계, 냉각의 온도와 시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냉각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를 나타낸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730도에서 식히기 시작했는데요. 천천히 식혀요. 천천히 냉각을 시켜요. 1일에 걸쳐서 마이너스로 되진 않겠죠. 마이너스로 되진 않겠죠. 다시 천천히 냉각시켜요. 천천히 냉각시켜서 1일에 걸쳐서 상온이 어디야? 하루 동안 여기까지 냉각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냉각을 시켜요. 그러면 얘는 어느 선을 지나냐면 요 선과 요 선을 지납니다. 얘는 무슨 선이냐? 펄라이트,
펄라이트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선, 펄라이트가 생성이 끝난 선, 요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조직은 전부 펄라이트로 바뀌어요. 자, 속도를 또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뭐 이렇게까지 천천히는 아니지만 한 730도에서 요렇게 시켜요. 1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시켰다고 칩시다. 그래프는 실제로 이렇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딜 지나냐? 펄라이트가 생성이 시작은 됐어요. 펄라이트로 변하지 못하고 그냥 이 상태가 쭉 지나갑니다. 여기 한번 스타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요 선은 유효하지 않고요.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조직으로 남습니다. 애매하게 시키면. 마텐자이트도 없고요. 그렇다고 펄라이트 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이나이트 조직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원 변태 곡선의 힘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렇게 냉각을 시켜봤습니다. 1초 동안 급하게 냉각을 시키고 한 400도 정도에서 유지를 시킵니다. 그대로 1시간 정도 유지한 후에 여기서부터 천천히 냉각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조직을 연구 끝에 이름하여 이게 베이잖아요. 베이가 만이잖아요. 만. 이 냉각곡선이 이렇게 만을 그리는데 이 만에서 생성된 조직이다고 해서 베이나이트라고 부르고요.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그 항원 처리를 하면 상부 베이나이트가 나타나고 좀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항원 처리를 하면 하부 베이나이트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온도를 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열 처리를 하는 방법이 항원 열 처리입니다. 항원 열 처리는요, 이런 애매한 조직을 만드는 것 또는 마텐자이트를 만드는 것, 이것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는 베이나이트라는 조직을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있구나 라는데 항원 열 처리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더 관심 있게 보면 돼요. 이 설명은 좀 뒤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먼저 와 있네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강을 A1 점 이하의 어느 온도 아까 400도다 거기까지 급냉이라고 하면 1초 요거 이내에 400도 정도로 낮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원을 유지했을 때 일어나는 변태를 항원 변태라고 합니다. 이 항원 변태와 조직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곡선을 항원 변태 곡선, time temperature, T와 T. 여기는 temperature, 여기는 time. T와 T, temperature transformation 곡선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양이 S라고 해서 S 곡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공석강이 항원 변태 곡선으로 공석강,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요. 이런 그래프가 뭐마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석강은 탄수화물량이 0.8%죠. 탄수화물량 0.8%인 공석강의 항원 변태 곡선. 그러면 1.5% 탄소강의 항원 변태 곡선은 또 따로 그려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각각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이 항원 변태 곡선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조금씩 차이가 나죠. 이게 다 다르다는 게 모양이 완전히 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도에 변화되는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항원 변태 곡선인지를 이 변태 곡선에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공석강의 항원 변태 곡선이에요. 공석강은 1초 동안 여기 500도 범위를 지나야 되는 거죠. 400도 정도까지 쭉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림에서 MS, BS, PS는 뭐라고요? 마텐자이트 스타트, 그 다음에 베이나이트 스타트, 펄라이트 스타트, 시작. 그죠?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F는 종료, 피니쉬를 나타내는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베이나이트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항원 변태 곡선을 맞춰서 하다 보면, 열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요거 설명 안 했죠. 요거 설명 안 했죠. 자, 이 그림이 지금 항원 변태 곡선 맞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항원 변태 곡선이죠. 그런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되게 넓게 나타났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몇 도인 거예요? 시간이 몇 초, 시간이 얼마만큼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1초예요, 1초. 그래프는 이렇게 넓게 나타났지만 1초예요. 1초 동안 확 500도 이하 400도까지 이렇게 담갔어요. 식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유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태가 일어나요. 이거를 여기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BS라고 그랬죠. 베이나이트가 스타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오스테나이트 상태를 유지해서 템퍼링하는 걸 오스템퍼링이라고 합니다. 이 열 처리의 방법 이름을 오스템퍼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스템퍼링을 하고 나면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 나타난다고요? 베이나이트가 나타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항원 TTT 곡선을 본 다음에 얘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얘는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이 그림 봐. 1초였어요, 1초. 1초 동안 500도 이하까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곡선에 보면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가 250도예요, 250도. 250도까지 쭉 내려요. 내렸다가 마텐자이트 피니쉬 곡선 말고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항온 열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항온 열처리를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마텐자이트 조직은 생기긴 생겼지만 전부 마텐자이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의 어떤 조직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이걸 마템퍼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온 열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시간을 쭉 하루 이상 끌어주는 이유는 뭐냐? 변태를 끝내기 위해서죠. 변태가 되다만 어떤 상태로 두지 않고 변태를 끝내기 위해서 마템퍼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나이트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조직으로 형성이 되겠죠. 단단하고 성격이 좋은 그런 걸로. 자, 그 다음 일반적인 담금질을 이용한 열처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초. 자, 뜨겁게 달궈요. 팍 식혀요. 팍 식혔다가 이렇게 지금 항원 열처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항원 열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변태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든 변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상태를 비슷하게 맞춰준 후 이제 마텐자이트로 변태를 시작시켜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변태를 시켜서 마텐자이트를 끝낸 다음에 뜨임을 시켜주는 방식, 요걸 막퀸칭이라고 합니다. 퀸칭이 담금질이거든요. 퀸칭이. 근데 막퀸칭은 그럼 뭐가 차이 나냐? 일반적인 퀸칭과 퀸칭 플러스 뜨임과 뭐 차이 나냐면 여기서 마텐자이트 영역 안에서 모든 조직이 온도가 균일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냉각을 시작하는 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기는 한꺼번에 담금질을 해버리면 어떤 조직은 마텐자이트로 변화가 시작되지만 어떤 조직은 아직 냉각이 되지 않아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균일한 조직을 얻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마켓칭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좀 균일한 조직을 얻을 수 있는 담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이 더 드니까 이건 판단하시는 거죠. 이 정도로면 충분하다. 아니다. 이렇게 필요하다. 이건 판단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얘기한 오스템퍼링, 마템퍼링, 마켄칭 모두 어떤 열처리를 지금 동반한 열처리예요? 항온 열처리를 동반한 열처리예요. 자, 항온 변태곡선 그렇게 해서 봤고요. 자, 연속 냉각 변태곡선 보겠습니다. 강을 오스테나이트에서 급냉 또는 선행할 때 그 곡선을 연속 냉각 변태곡선이라고 하며 이렇게 생겼어요. 급냉 또는 선행할 때 어디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요가 지금 항원 변태곡선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는 어느 부분을 연속 냉각 변태곡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변하는 빨간 선 있잖아요. 빨간 선.
요걸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그렸던 항원 변태 곡선의 일부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베이나이트가 나오는 요 구간은 아예 사용하지 않잖아요. 항원 변태 연속 냉각 곡선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냉각을 할 때 변태가 일어나는 PS 부분 하고요. MS 부분, 그죠? 마르텐자이트로 변하는 부분, 그 부분만 우리가 주목해서 따다가 연속으로 냉각시켰을 때, 요렇게 냉각시켰을 때, 요렇게 냉각시켰을 때, 요렇게 냉각시켰을 때, 요렇게 냉각시켰을 때, 어떤 조직으로 변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끔 만든, 냉각 변태 곡선입니다.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다양한 속도로 연속 냉각시켜, 변태 시작점과 종료점을 측정해서 온도 시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2는 공석강의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펄라이트 변태 곡선의 노즈, 호에 접하는 냉각 속도 B가 완전히 마텐자이트화를 일으키는 임계 냉각 곡선이라는 얘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B 있잖아요. B 곡선. 이 B 곡선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이 B 곡선보다 지금 아까 위에서 TTT 곡선에서 보셨듯이 이게 이렇게 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B 곡선보다 더 빠르게 냉각하면 마텐자이트가 생성되죠. B 곡선보다만 빠르게 냉각하면 마텐자이트 생성되죠. B 곡선보다 좀만 느리게 생성돼도 얘는 펄라이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마텐자이트는 생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르텐자이트가 생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 곡선의 기준 속도를 임계 냉각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곡선이 이루는 냉각 속도가 임계 냉각 속도예요. 즉, 이 냉각 속도보다 빠르면 마텐자이트화로 진행이 되고 느리면 마텐자이트화가 되기 전에 펄라이트 석출이 진행된다. PS가 시작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C 곡선의 경우에는 펄라이트도 생성이 되고 일부 마텐자이트도 생성이 되고 이러겠죠. 왜냐하면 변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MS 마텐자이트 생성되는 스타트 지점을 지나니까 그죠? 이렇게 냉각이 되면 펄라이트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피니시가 되지 않았는데 MS를 지나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좀 다른 형태의 열처리를 얘기합시다. 표면경화 열처리. 열처리 중에서 재료의 전체를 열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열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표면경화 열처리입니다. 내마멸성과 강인성이 요구되는 부품, 즉 크랭크축, 기어, 캠, 스핀들 등의 재료에는 표면경화나 부분경화 처리를 실시한다. 그래서 표면경화 처리 방법에는 화염경화법, 고주파경화법, 금속용사법 같은 물리적인 방법과 침탄법, 침탄질화법과 같은 화학적 방법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리적인 방법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물리적인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화염경화법은 담금질을 하는 겁니다.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만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불꽃을 쏴가지고 산소 아세틸렌 불꽃에 의해서 강의 표면을 담금질 온도로 가열해서 급냉시키면 담금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량을 이 전체를 달굴 정도가 아니라 표면만 달굴 정도로 열량을 주면 화염경화법입니다. 표면경화 깊이는 가열된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깊이로 결정되기 때문에 화염의 온도, 가열 시간, 화염의 이동 속도에 따라 다르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불꽃을 얼마나 오래 쬐느냐에 따라서 열량이 달라지니까. 동일한 조건이라도 가열 시간이 길고 이동 속도가 느리면 경화층 깊이는 깊어지죠. 왜? 열량이 많이 투여되니까. 점점 깊이까지 담금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화염 담금질의 깊이는 일반적으로 단면 두께와 용도에 따라서 1에서 6mm. 6mm면 꽤나 두꺼운 거예요. 꽤나. 1cm의 반보다 더 두꺼운 거니까. 이렇게 가능하고 기어 인면, 나사, 크랭크축, 선반 베드 등의 미끄러운 부분의 국비 경화에 작용된다. 고주파 경화법. 얘도 담금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담금질의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열량을 주긴 주는데 고주파 전류. 고주파 전류가 뭐예요? 주파수가 높은 전류를 준다는 거죠. 주파수가 뭐예요? 에너지량이 많은, 그러니까 1초당 떨림 숫자가 많은 그런 주파수가 고주파잖아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서 일정 두께의 표면을 가열하는 급냉시키는 방법이에요. 화염경화법은 불꽃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얘가 담금질 하는지 알겠는데, 고주파 경화법은 전류를 이용하니까 담금질의 깊이를 좀 더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어나 복잡한 형상의 부품들을 부분적으로 경화시킬 수 있다. 정밀 제어가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대량 생산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 방법은 표면만 가열되어 전체 변형은 적으나 급속한 가열 또는 급냉으로 재료에 변형되는 경우가 많고, 마텐자이트 생성에 이런 최적 변화 때문에 내부 응력이 생겨 경화층이 이탈되거나 담금질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고주파 경화만 그런 게 아니라 화염 경화도 마찬가지인데, 화염 경화는 생각해보면 고주파 전류를 일정 부분만 쭉 주면 그 바로 아래층부터는 열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층이 지는데, 화염경화법은 열이 뜨거운 데서부터 서서히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주파 경화를 하면 주파를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이 분명히 구분돼서 층이 분명히 지잖아요. 근데 화염경화를 하면 불꽃이라고 쳐요. 불꽃이 쫙 쬐면 열이 부분적으로 뜨겁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뜨겁고 갈수록 식는 이런 형태로 자연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응력이 화염경화법은 고주파 경화법보다는 좀 덜해요. 하지만 담금질을 하면 응력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응력이 생기는 고주파 경화법은 미리 불림 처리를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열을 전체를 이렇게 좀 주어놔서 여기가 에너지를 많이 받더라도 여기랑 차이가 크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금속 용사법. 얘는요, 금속을, 여기 써있네. 금속 용사법은 강의 표면에 용융 또는 반용융 상태의 밀입자를 고속으로 분사하는 방법. 금속을 녹여서 쏜다. 그래서 금속 용사법이거든요. 녹여서 쏴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열이 생기죠. 이렇게 열을 표면에다가 국부적으로 주는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열은 전기아크, 유도가열, 폭발불꽃, 산소아슬레 불꽃, 플라즈마 아크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금속을 녹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금속을 녹여서 쏘면 금속 용사법이다.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금속이 여기서 탁 붙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여기는 차갑죠? 여기는 차갑죠? 얘는 지금 들러붙은 금속은 뜨겁죠? 그런데 얘가 밀입자잖아요. 붙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팍 식죠? 별도의 냉각 없이 팍 식죠?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또는 이 용융 금속을 맞은 표면은 어떻게 됩니까? 북부 담금질이 되는 거죠. 그죠? 참 기발한 방법이에요. 여러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들 많이 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화학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은 표면을 화학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담금질을 통해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방법 말고 그냥 탄소를 침투시켜버려요. 표면에다 탄소를 집어넣어버려요. 탄소가 많아지면, 탄소강에서 탄소가 많아지면 얘가 성질이 어떻게 변하나요? 우리 여기서 봤던 것처럼 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성질이 점점 시멘타이트 조직이 많아지죠. 그렇죠? 시멘타이트 조직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그렇게 해서 표면을 딱딱하게 만드는 방법이 침탄법이에요. 고탄소강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 상태로는 시멘타이트가 많으니까 뭐 쓰기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담금질해서 경화를 이것도 시킨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침탄제의 종류에 따라서 고체 침탄, 액체 침탄, 가스 침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이 있나 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없네요.
제가 어디서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배우는 과목은 아니니까. 자, 패스하고요. 질화법. 질화법, 핑크색으로 진하게 쳐 있네요. 질화법은 강제의 표면에 질소를 침투시켜서 매우 단단한 질소 화합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어쨌든 F2N의 징을 생성하는 표면 경화법이다. 이 방법은 담금질과 뜨임 등의 열 처리를 실시한 후 약 500도씨로 긴 시간 동안 가열, 질화, 경화한다. 질화 방법은 질화 알루미늄이나 크로뮴 등을 함유한 질화용 강을 암모니아 중에 약 500도씨로 긴 시간 가열하여 강의 표면에 단단하고 내식성이 높은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 표면을 경화하는 방법이다. 500도씨에서 생긴 발생기의 질소가 강 내부로 확산되면서 철 또는 합금 원소와 강하게 반응하여 질화물을 만든다. 그러니까 질화법은 질화물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표면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암모니아 가스를 가열하면 500도씨 정도에서 이렇게 암모니아가 질소와 수소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때 생기는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강해서 지금 결합되어 있다가 떨어지니까 헤어진 뒤에 바로 다른 이성 친구를 찾는 것처럼 그런가 봐요. 철, 알루미늄, 크로뮴 등의 첨가 원소와 결합이 잘 되고 반응성이 강해서 얘랑 질소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걔네 질화물은 매우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탄화층보다 내마멸성과 내식성이 우수하다. 그 얘기죠. 질화에 의해서 표면을 경화할 때는 질화용 합금을 사용하여 1차 절삭 가공한 다음 다시 필요한 열처리를 통해 완성 치수를 절삭한다. 잘 모르는 얘기네요, 제가. 질화층은 500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화용 합금을 사용해서 질화용 합금, 그러니까 질화 열 처리를 할 수 있는 합금을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절삭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화법으로 열 처리를 하면, 화학적 표면 처리를 하면, 여기가 이제 단단해진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질화층은 500도 부분까지 온도가 상승해도 연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500도까지는 버틴다는 거죠. 성질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질화용 강은 온도 상승에 따라 경도가 낮아지면 안 되는 기계 부품, 내연기관의 실린더 내벽, 고압 터빈 날개 등에 사용된다. 500도면 그렇게 높지도 않은 온도지만 그래도 꽤나 높은 온도죠. 열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받아도 표면의 경도와 단단한 정도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침탄질화법. 질화법에다가 탄소와 질소를 동시에 강의 표면에 침투 확산시키는 방법이 침탄질화법이다. 이게 이제 침탄질화법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설명이 한두 페이지 돼요. 근데 이제 한두 줄로 이렇게 쭉, 한 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두 페이지짜리 두 개면 네 페이지 이상 되는 걸 이렇게 두 줄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설명하고 싶었나 봐요. 침탄성 가스에는 암모니아를 흡입하는 가스 침투법, 암모니아 가스를 혼입하는 가스 침탄법 하고요. 알칼리 금속 시안염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염욕 침탄 질화 방법이 있다. KS에서 찾아서 보여줄까 잠깐 고민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 정도만 학습합시다. 그 밖에 표면 경화 처리법. 그러니까 제품의 표면만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처리법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 하드 페이싱. 하드 페이싱은 얼굴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금속 표면에다가
스텔라이트, 초경합금 등 금속을 용착하여 표면 경화층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에다가 스텔라이트층 같은 층을 녹여서 이렇게 붙여갖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드페이싱. 이 부분만 딱딱하게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냥 새로운 금속을 입히는 방법이죠. 하드페이싱은. 쇼피닝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 샷이 뭐예요? 쏜다는 거죠. 피닝. 요런 거 조그만 애들을 샷 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봐. 거꾸로 설명했나? 샷이 공이고 피닝이 쏜다는 얘기인가? 찾아봐야 되겠네. 찾아봤는데 맞아요. 핀은 이제 해머 형태의 조그만 쇠. 우리가 그냥 핀을 어디다 꼽는 핀을 핀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발음이 비슷한 핀은 생긴 거는 비슷한가 봐요. 발음과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놈을 쏘는 방법이 쇼피닝이래요. 자, 얘는 냉각 가공법입니다. 실온에서 그냥 이렇게 쏴가지고 표면을 단단하게 한다는 얘기고요. 강이나 주철의 작은 입자인 강알갱이를 고속으로 분산시켜. 강알갱이가 핀인데 얘를 고속으로 분산시켜서 표면층을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단단해진다예요. 표면에다 이렇게 쏘면 맞은 데가 단조가 일부 국소적으로 되기 때문에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하드페이싱 사진이 여기 있네요. 표면에다가 다른 재료를 입히는 방법이랍니다. 금속 침투법. 얘는 표면만 합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이 있으면 다른 금속을 이렇게 침투시켜가지고 여기를 뭐 그냥 물리적으로 입히든 열을 가해가지고 입히든 표면만 합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면을 합금해서 의미가 있는 금속을 집어넣겠죠. 확산 침투하는 원소로는 아연, 크로미움,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규소, 붕소 등을 넣는답니다. 탄소 강하고 결합하면 단단해지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식성, 방청성, 내고온 산화성,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도 산화성을 갖는다 이 얘기죠. 이런 화학적 성질을 계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경도와 내마목성 또한 향상된다. 그러니까 합금의 효과를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1학기 진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설명이 뭐 제가 금속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생각해도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충분히 고등학교 수준에서 기능사 수준에서 또는 이제 산업기사 수준에서 공부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아는 건 다 맞춥시다. 화이팅!